윤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이다라는 대국민 설득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부침을 거듭하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정부와 또 외교 전문가들 한 축에서는 이미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이미 이루어졌다. 국가 간의 사실은 합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언제였죠? 2018년이었죠.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그 이전의 합의를 좀 뒤집는 판결이라 외교적으로는 좀 굉장히 곤란하다. 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도 효력이 있고 2018년 대법원 판례도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1965년에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제징용이나 여러 가지 일제시대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로 넘어온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사실 다분히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논리나 아니면 문희상 전 의장도 밝혔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게 정부의 논리죠? 그래서 한일 간의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싹 걷어내고 그야말로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그 변제라고 하는 법리가 그렇게 도출이 된 거지. 아예 그냥 일본한테 물을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맡아야 돼.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제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159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뭐 반성하고 개혁하고 힘을 기르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제 만동묘 세워가지고 그 옛날 이미 망한 명나라 황제 우리나라가 기려야 된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격퇴했지만 300년 지난 그 19세기 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서구 문물 다 발달된 그런 문물들 받아들여가지고 힘을 갖다가 훨씬 키워서 문화적으로도 더 이상 우리나라가 그 조선 말에는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제 식민지까지 됐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1965년은 2023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965년은 우리나라 해방된 지 1945년 해방된 지 20년밖에 안 된 그 시점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GDP는 일본의 딱 3%에 불과했어요.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그런데 그 60년 동안에 우리 그 선배들이 얼마나 그렇게 땀 흘려 노력을 갖다가 했냐면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1인당 GNP는 거의 대등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바뀐 옛날하고 1965년하고 뭐 2000년하고 1980년하고 다 바뀌어서 이제 2023년도가 됐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어쨌다 아니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 못 살았다라고 했을 때 어려웠다고 했을 때 잘 사는 애가 나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막 서럽죠.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거의 대등하게 될 정도로 됐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렸을 때 내가 좀 맞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이제 니네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미래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좀 눈 감아줄 수 있고 오히려 더 협력해가지고
그 앞으로 미래를 갖다가 그 도모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우리나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하고 안보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육준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어떤 질문 드렸습니다. 자, 그럼 김용주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또 하나의 논란 중에 하나가 이 국민 감정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그래도 일리 있는 부분들은 예컨대 징용 피해자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전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양해 혹은 설득 내지 부탁 없이 왜 서둘러 정부가 일본 측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제3자 변제안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서둘러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비판의 대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정부나 여당에서 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는 건 지난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사실상 굉장히 냉랭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팽개쳐 둔 정권이 아무것도 대일 관계 외교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서 독도까지 내어줄 거냐, 자위대 군합발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이거든요. 네. 이 두 비판이 지금 충돌하면서 반일 감정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좀 중심을 잡아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현실적인 접근들이 있었다. 철저하게 국제법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정당성도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65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충족,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대로 2018년에 어떤 결정도 존중하는 그런 안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지난 5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고착됐다는 의미에서의 큰 틀에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옳았다고 봐요. 이제는 풀어야 될 때다. 그러나 그 푸는 방식의 문제다. 너무 거칠게 과거를 쳐다보면 완전히 폐쇄적 쇼비니스트처럼 되어가는 이렇게 양도 극단적인 어떤 의식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도 실제로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듯한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다.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폐쇄적 민족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높아진 한일 관계에 동등한 국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보호해 가면서 한일 관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러한 새로운 니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모르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000년 초반의 세계화 질서와 다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었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그런 세계 무역주의가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든 나라가 자기의 장벽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방적으로 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형님 도와주십시오 엎어졌을 때 과연 그야 상응하는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부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 그런 것들이 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저 말씀을 오히려 더 일찍 했거나 3.1절 전후에서 혹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기시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일본을 갔거나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절이 있었으면 국민들이 훨씬 더 편하게 윤 대통령의 가자고 하는 방향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근데 큰 방향이 알면서도 그게 손이 올려지지 않는 이유를 현 정부가 직시할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